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엔터 이야기 요즘에 제일 각광받고 제일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엔터 관련해서 저희 또 삼프로 TV에 종종 출연하시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위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갑니다. 네. 아 너무 크게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분이 더 오셨죠. 또 음악 쪽에, 그러니까 이 산업으로만 우리가 분석할 게 아니라 음악 같은 건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예술성이나 인사이트 같은 게 더 많이 필요한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실 우리 음악 평론가시죠, 김윤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음악 평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음악 많이 듣고요. 네. 많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뭐 시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요. 자격증 없고요. 네, 없어요. 많이 듣고 네. 이 치열하게 계속 글쓰기를 통해서 살아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평론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이제 불러주시고 네네네네. 하다 보면 일을 하게 됐어요. 아이유 어떻게 평가하신지 여쭤봐도 아이유요? 될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예. 당신은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엔터 쪽 이야기, 좀 경제적인 이야기도 좀 같이 좀 나눠도 되겠죠? 네. 네. 일단 최근 엔터주들이 정말 날고 있습니다. 네, 사실 1분기만 해도 SM 이슈만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좀 실적주로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요새. 네, JYP, 뭐 YG, 하이브, SM 다 지금 분위기 괜찮죠? 지금 방금 오늘 이제 마감에 나온 거는 JYP가 마지막으로 나왔고요. 사실상 SM을 제외하고 나머지 엔터 3사는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호실적을 보이면서 최근에 좀 주가들이 이제 실적 발표 당일이나 이후에 거의 뭐 10% 이상씩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네. 시간 외로도 약간 거의 뭐 10% 이상씩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실적 펀더랑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제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받쳐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혹시 불편하신가요? 저요? 예. 아닙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혀 불편하진 않고요. 그래도 뭐 저는 이렇게 예술을 이렇게 돈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뭐 실제로 그런 엔터 업계들이 이미 그 주식 시장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는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주식 하세요? 아니요. 제가 엔터사와 주식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에 많이 나가진 않는데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우선 저도 뭐 주식이나 뭐 경제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하지만 이런 곳들에서 저를 불러주시는 거를 봐도 사실은 이 문화 쪽 특히 케이팝 쪽에 대한 뭐 경제계에서의 관심이 높구나라는 네. 걸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네. 우리 안진아 연구원은 하이브를 너무 좋아해요. 저 다 좋아. 네, 최선호주로서 좋아. 최선호주 하이브, 그래서 최선호주 YG. 네. 혹시 그런 좀 무게감이 달라지는 네. 거를 우리 평론가께서 잘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최선호주로서 좋아합니다. 최선호주로서. 네. 언제든지 또 네. 최선호 좀 그 바뀔 수도 있는 바뀔 수도 거잖아요. 있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죠. 뭐였죠? 하이브죠. 네, 최선호주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자, 근데 네. 일단 뭐 4대 기획사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 JYP, YG 그다음에 하이브. 요 회사들마다 아티스트의 컬러가 명확히 좀 갈립니까? 아니면 이제 다 비슷해졌습니까? 평론가님께서 보실 땐.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흡사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좀 요즘에 4세대 그룹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기존의 이 4개 기획사들에서 각자 처음에 그 어떤 컬러를 잡아줬던 팀들은 이제 좀 뭐랄까요? 선배님들이 되어버렸고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색깔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지금의 어떤 좀 월드와이드하게 인기를 얻게 된 K-팝의 좀 밸런스를 맞춰서 데뷔한 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뭐 딱 들으면 이거 JYP, 이거는 확실히 YG 이런 느낌이 좀 강했다면 JYP.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 뭐 시그니처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사라지고 그래요? 있어요. 좀 외국 작가
작곡가들의 곡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좀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해외 팝 시장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해외 시장에 발맞춘 이런 음악 팀들이 최근에는 많이 데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자 컬러, 그러니까 기획사별 컬러, 그러니까 엔터사들별로 옛날에 컬러 확실했거든요. SM은 그럼요. SM 뭐였냐면 와 아 약간 이런 분위기군요. 뭐 이거 꼭 들어가고. 아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하이라이트에서 그 그죠?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씨나 맞아요, 꼭 했어 네, 그거. 뭐 슈퍼주니어 바다씨가 하거나. 그렇죠. 와 정말 1세대 얘기하셨네요. 네, SES의 바다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네. 그 하이라이트에서 좀 뽑아주는 맞아요. 네, 그 SM 꼭 육성을 있었어. 올리는 맞아요. 그게 좀 포인트였죠. 네. 네. 그리고 뭐 YG나 JYP 같은 경우에도 뭐 YG는 이제 좀 스웨그가 있는 기본적으로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좀 놀고 즐기는 이런 분위기 같은 게 많았고 JYP는 아까 말씀하신 뭐 JYP 뭐 이런 네, 것부터 JYP 시작해서 있고. 약간 좀 펑키한 뭐 70년대 어떤 흑인 음악을 그게 약간 연상시키는 웃어요 항상. 하하 이런 게 하나씩 꼭 들어가. 약간 네, 제가 분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외면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네. 많이 좀 약해졌다.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예전보다 걸로 가면서. 희석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K-팝 이야기하는 팬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랄까요 오리진, 레거시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좀 정체성이 기획사마다 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상향 평준화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음악이나 음반의 퀄리티 혹은 무대 퀄리티 같은 것들이 너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연습생 기간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뭐 6개월 만에 그냥 픽업해서 데뷔하는 멤버들도 많고 했다면 최근에는 뭐 최소한 3, 4년에서 뭐 길게는 6, 7년까지도 네네네. 연습생 생활을 오래 하고 데뷔를 하는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잘 하고요. 그리고 곡 수급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다양한 해외 작곡가들과의 콜라보나 송캠프라고 하는 뭐 수백 명의 유수한 작곡가들이 모여서 노래 한 곡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곡 퀄리티들도 전부 좀 평균적으로 높아진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요즘 막 실적 발표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회사 중에서는 실적이 지금 제일 서프라이즈고 제일 좋게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그 컨센이나 추정치 대비 굉장히 서프로 나온 건 YG랑 JYP 말씀을 드릴 수가 YG랑 있을 것 JYP. 같고요. 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나왔는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1,180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4%,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0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네. 컨센이 200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190에서 200억 정도였는데 거의 전년 동기 대비 119% 정도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도 42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거의 하이브와 비슷한 수준의 순이익 레벨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498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JYP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돼요. 그래서 4,100억 원, 4,000억 정도 벌었고 네, 지금 JYP 매출이 4배예요? 네네. JYP 에? 3배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4천억 되고 JYP는 이번에 200억, 1,180억 정도니까. 근데 이제 순이익 단으로 가면 거의 비슷한 레벨을 기록하다 보니까 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좀 마진이나 OP 마진이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순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서프를 견인을 했던 것들은 이제 추정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MD 굿즈나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상회하는 매출이 나왔고요. 이제 음반, 음원, 콘서트 그리고 MD 기타 이거를 비중으로 나눠 보면 네. 음반, 음원이 44% 그리고 MD랑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이 44%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이제 뭐 콘서트나 뭐 이런 컨텐츠 뭐 출연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12% 네, 정도예요. 네. 그래서 MD 기타가 거의
앨범만큼이나 좀 비중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번 실적에 좀 매출 외형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이 1분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공연은 제가 제 추정보다는 사실 좀 슬로우했고요. 이번에 비율로 말씀드리면 6%가 좀 안 돼요. 5.7% 매출에서? 정도고, 네 매출의 네. 5.7%고 그리고 67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실적에서 또 마진이 더 이제 OP 마진이 거의 35%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MD 굿즈라든지 좀 마진이 높은 것들 그리고 아티스트의 IP나 이런 간접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서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도 좀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외형은 큰데 마진이 그럼 JYP보다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한다면 일단 뭐 엔터 아티스트 IP에 들어가는 본업이라든지 이런 공연이라든지 앨범 제작이라든지 좀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부에 좀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마진율은 상대적으로 JYP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오늘은 내가 데이터만 말하고 오리라 뭐 이런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실 필요 너무 뭐 없어요. 공정성이 없네. 뭐 아유. 주간조이나 이러니까 데이터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요. 어디 한번 저 데이터로 말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안진아 의원님. 아니, 데이터에 뭐 우리가 뭐 보고를 보면 다 나오는 네, 건데. 맞아요.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이 잘 나온 뭐 이건 이제 어느 부분별로 이렇게 나왔다. 이건 이제 우리 사업 데이터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네. 건데 또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아티스트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공통점이 잘 되는 데들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별로의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실적이 나온 회사들의 아티스트 혹은 뭐 그 운영자들의 어떤 좋은 전략들 뭐 이런 게 혹시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핫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뭐 4세대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그룹들을 비롯해서 이제 좀 뭐 200, 300, 400만 장 초동 판매량이 나오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기본적으로 시류를 잘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그룹들이 시류를 잘 읽나요? 뭐 제가 근데 그 그룹들이 대부분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이름을 많이 보셨을 분들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K-팝 씬에서 역대 최고의 초동 판매량, 그러니까 발매 첫 주 음반 판매량 순위를 기록한 세븐틴이라든지 네. 지금 45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면서 BTS보다도 더 많은 큰 초동 판매량을 기록해서 좀 기록을 세웠거든요. 세븐틴이 네, 그래서 세븐틴 같은 그룹이랄지 아니면 또 얼마 전에 120만 장 이상의 또 초동 판매량 데뷔 때 비해서 1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음반 판매량 성장이 있었던 르세라핌 같은 그룹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도 카즈아 네, 좋아하시나 봐요. 카즈아 아닙니까? 예, 거기 카자 맞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방금 전에 또 초동 순위에 있어서 뭐 역대 걸그룹 최고 초동 순위를 기록했다고 크게 뉴스가 나기도 한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카디나 네. 네. 예, 좀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음악 스타일이랄지 장르, 뭐 패션 같은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자신들의 음악에 접목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특히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부분, 예를 들자면 에스파는 이번에 좀 하이틴 모드로 갔고요. 에스파가요? 예. 의외죠. 네, 여태까지는 계속 그 메타버스에 있다가 좀 미국의 어떤 하이틴 모드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이랄지 혹은 이제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가장 트렌디한 부분이 라틴 팝인데요. 라틴이요? 네, 라틴 리듬 같은 것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음악에 접목을 한달지 혹은 세븐틴은 보이그룹이라도 걸그룹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타이틀곡을 최초로 2곡을 내세웠거든요. 타이틀을 두 곡을 내세운다. 네네, 2곡을 네.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에서 동시에?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곡은 최근에 빌보드 차트 같은 곳에서 좀 쉽게 네.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쉽고 편안한 팝
스타일의 트랙을 발표했고요. 또 하나는 K-팝 보이 그룹들이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팬덤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가 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무대를 부숴버리는 퍼포먼스가 더해져 있는 곡을 이렇게 더블 타이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K-팝이 가져가고 있는 어떤 팝 시장에서의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원래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팬덤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뿌리 같은 퍼포먼스를 포기하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랄까요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활동이 결국에는 네네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엔터사들 실적이 이렇게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음반 판매나 이런 것들로 보면 예전에만 들어봤었던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몇백만 장. 아, 네. 근데 사실 450만 장. 이 정도면은 사실 과거에는 어떤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 비춰지고 할 텐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회 현상과는 조금 잘 체감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못 느끼는 건지. 450만 장 중에 국내 판매 이렇게 많지 않죠? 네. 국내 판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좀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븐틴은 주로 어느 나라 왜 이렇게 스타들도 다들 이렇게 좀 인기가 특히 더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븐틴은 어디예요? 세븐틴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부 폭넓게 사랑받고 그래요?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 정도 판매량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판매가 커야 좀 피지컬이라고 보통 장수가 이야기를 잘 하는데 나와요? 예, 좀 피지컬이라고 보통 이 씬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리적인 음반 판매량은 또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침은 어떻게 다 하셨어요? 아니 저 이거 한 10분째 지금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이 오래 가서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뭐 놀라운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인기가 체감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혼나야 음악 평론가니까 아니요. 그 뭐 K-팝뿐만이 아니라 네. 실은 좀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음악 시장뿐만이 아니라 문화 시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국민 드라마 뭐 이런 게 좀 없어졌잖아요. 그 OTT의 드라마. 발달로 많은 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콘텐츠를 찾아가는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성되지 사랑이 뭐길래 않았습니까? 이런 게 없죠, 요즘에. 없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해도 뭐 20% 정도면 대박이라고 하고 맞네. 뭐 주말 드라마나 뭐 어르신 세대들이 좀 많이 보는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만 이제 한 30-4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음악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그런 대중이라고 해야 하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예 다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누굴 좋아하는지를 모르는군요. 네, 그래서 대중 대신에 그 자리에 취향이 들어왔다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은 강화되고 그 강화된 취향 안에서 굉장히 열광적인 팬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문화계뿐만이 아니라 경제계에도 뭐 팬덤을 잡아야 한다, 뭐 팬슈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안에서 이 K-팝의 인기도 좀 어디에선 굉장히 뜨겁고 어디에선 네네네네.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내려지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유니버스라고 했다면 이제 메타버스로 다 세계가 다 나눠져서 각자 좋아하는 것만 듣고 사는 거죠. 그 세계 안에서만 살고. 그렇죠. 내가 뭐 듣고 싶은 음악만 듣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만 향유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충분은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강점을 가진 콘텐츠가 K-팝 콘텐츠거든요. 요즘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팬 플랫폼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올 상반기에 이제 SM의 그 하이브 카카오 인수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하이브가 그 획득한 게 경영권을 카카오가 가져가고 SM이 가지고 있던 팬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하이브가 가져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 팬 플랫폼이라는 게 K-팝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가치고 그 안에 말씀하신 그들만의 리그 같은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K-팝의 개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객이 아니라 팬이 되면 네. 오랫동안 잡아 놓는 게 좀
과거보다 더 수월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잘하는 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탄탄한 팬덤을 잡기 위해서 각 기획사들에서 엄청나게 여러 물량 공세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인데 예전에는 왜 한 그룹을 좋아하면 다른 그룹 좋아하는 게 좀 배신 행위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많이 나쁘게 싸웠어요. 예,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영어로는 멀티스탠이라고 많이 하는데 다양한 그룹을 동시에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그 가운데에서 제대로 충성도 높은 한 그룹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그건 너무나 달라졌네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게 네. 예전에는 내가 누구야 그 H.O.T 팬이면 H.O.T 그쵸. 죽어라 요 H.O.T만 응원하고 네. 딴 뭐 어디 신화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네. 3개 4개 가져도 괜찮다 이거죠?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로 팬덤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안윤고님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 어떠세요? 네, 예전에 저도 그런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애 그룹이 있고 이제 음. 다른 K-pop 아티스트들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보통은 여성분들은 보이그룹들을 좋아하고 이제 남성분들은 걸그룹을 좋아했는데 네. 여성분들도 이제 걸그룹을 되게 또 많이 좋아하면서 네. 이제 보이나 걸그룹 할 거 없이 좀 다양한 그룹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 고루고루 이런 실적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엔터사들은 네. 어떤 경쟁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견제라던가 의식을 하는 부분은 예전 같지가 않나요? 그러면? 일단 다 같이 잘 되는 게 더 시장을 오히려? 네, 아.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다 같이 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다 같이 잘 되면 쭉 업황이 좋고 네, 그래서 뭔가 경쟁에서 뭐 누구가 잘 안 돼야지 승자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직까지 K-팝 시장 자체도 장르로 보면은 네네.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르로 보면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싸우기보다는 서로 합심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장르를 다 같이 키워 나가는데 네, 초점을 맞춰 산업이 커져야 결국 기업의 사이즈도 커지고 이윤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럼 경쟁보다는 다 같이 네네네. 해서 잘 해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이브가 상장됐을 때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거든요. 저렇게까지 밸류를 쳐줘야 되냐에 대한 네. 논쟁도 좀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좀 왜곡된 시선으로도 보고 좀 그런 의미가 네. 있었다가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분위기는 보면 거진 다 네.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더 네. 들어서 최근에는 본인이 이게 엔터라는 생태계라는 것보다는 플랫폼 기업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점이 코로나 때 많이 바꾼 점이기도 하고 엔터 산업이 전체적인 시총이라든지 이런 사이즈가 많이 커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정착화시켜서 수익을 이제 보여준 게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버스 플랫폼에서 자체 콘텐츠 제공부터 이제 뭐 MD 굿즈 제작 판매까지 다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내에서 이제 팬들과 그리고 아티스트가 교류하고 또 팬들과 팬들끼리 정보가 교류가 되면서 좀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뭐 정보의 제공자가 주체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네 그게 이제 플랫폼 생태계잖아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거를 좀 수익화 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점이 걸리겠지만 플랫폼 특성상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면 좀 독과점 구조가 굉장히 좀 오래 유지되기가 쉽고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또 마진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티스트 IP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거기서 사용하는 MAU가 더 확보가 되면 될수록 엔터사에게 이제 기여하는 수익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던 앨범이랑 전통적인 공연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의 이제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가장 뭐- 이상적인 산업이네요. 그 서로 안에 그냥 나눠 먹는 산업이잖아요. 네, IP 컨텐츠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본업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본업 잘하니까 사이드도 이제 같이 따라오는. 그쵸.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상적이라고 하셨지만 최근에 뭐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이 K-팝 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그 굉장히 좋은 순환고자라고 말씀하신 기본적인 IP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또 이 시장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어린 친구들이 우선은 데뷔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뭐 인기가 좀 줄어든다거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어쨌든 이것이 그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도 전부 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각종 리스크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뉴스 면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강하게 이 사업 안에 적용이 되는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잘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이자 뭐 IP가 되겠지만 잠시 삐끗하면 금방이라도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이 엔터 업계라서 네네.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제가 늘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엔터 쪽에 갖고 있는 불안감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다른 매력들이 다 각자 있으시겠지만 여러 아티스트들이 근데 이제 서로 경쟁하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하는 거 이거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막 공유하고 비슷한 경쟁이 좀 심화되면 다 그냥 비슷비슷한 혹시 그 모습들로 팬들이 느끼면서 이제 좀 식상하다는 느낌 혹시라도 받으면 이제 예술 쪽에서는 그 굉장히 치명적인 걸 수 있잖아요. 식상함이라는 거는 혹시 그렇게 팬들에게 전 세계 팬들에게 비춰지진 않을까를 굉장히 전 이제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아니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4세대에 있어서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이 한쪽은 성공하고 있고 한쪽은 실패하고 있는 딱 그 맥을 짚어주셨거든요. 사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4세대라고 이야기하는 한 2018년 이후로 네. 데뷔를 한 그룹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걸그룹들이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신인 그룹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라고 하면 뭐 뉴진스요. 뉴진스. 그렇죠. 뉴진스 네.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고 뭐 아이브,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 뭐 이런 거의 메인 멤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시네요. 그런데 보이그룹들은 사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 그쵸, 그 팀. 방황하는 소년들입니다. 예, 그 정도가 그러니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트레이키즈 정도가 이제 4세대에서 네. 이제 딱 이야기가 되는 그룹들인데 작년 그 연말에 이제 시상식에 보면 신인상을 줄 때 보이그룹 걸그룹 나눠서 보통 주는데 네. 걸그룹들은 모두가 아는 그룹들이고 보이그룹의 신인 그룹들은 이름이 너무 낯설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걸그룹들은 지금 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할 정도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팬덤과 콘텐츠들로 지금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그룹들은 기존에 워낙에 성공을 했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음악 스타일, 어떤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뭐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에 새로운 팬덤 혹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4세대에서 걸그룹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사실 말씀하신 그런 구태를 좀 벗어난 네, 부분이 네, 네.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터사들 실적도 다 지금 걸그룹 위주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일단은 앞에서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전망 쓰면서 이제 걸그룹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탑 1등에서 이제 탑 10 했을 때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런 등수나 누적 조회수가 대부분 10년 동안 그 순위가 바뀌지가 않아요. 1위에서 5위권 안에 들면 1등에서 3등은 더더욱 이제 한번 팬덤이 굳혀지면 좀 오래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걸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동안 이제 주력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던 이런 걸그룹들 좀 능가하는 모습들을 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층을 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걸그룹은 좀 데뷔를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이나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인지도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좀 약간은 어렵지만 한번 메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으면 그 수익성이 굉장히 공고하게 오래가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그룹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 보이그룹밖에 없었고 그래서 메인 그룹으로 이제 달성을 시켜놓고 이제 걸그룹이 빈 시점에 이제 작년에 2분기, 3분기 때 참 걸그룹을 이제 주도하는 그 타이밍에 또 두 팀을 이제 새로 이제 데뷔를 시켰고 모두 다 이제 밀리언셀러로 이제 안착을 시키는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을 모두 다 가져가는 포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브는요? 네, YG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같은 블랙핑크. 경우는 네 거의 이제 주력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제니. 뭐 어떻게 보면 인간샤네. 걸그룹이 주력이다 보니까 이제 보이그룹인 이제 트레저를 또 신인으로 트레저. 네, 네. 데뷔를 네, 시키면서 보물보물. 일본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인기를 끌면서 작년 이제 겨울에 일본 투어 했을 때 31회까지도 공연을 하면서 이제 각자 엔터사마다 주력 아티스트가 누군지 걸그룹이냐 보이그룹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이제 골고루 포트를 좀 갖추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몬스터 저기 베이비 몬스터. 네, 거기가 어디죠? YG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아마 이번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8년 만에 이제 불핑 다음으로 새로운 걸그룹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7명으로 데뷔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216만 명 정도로 이제 데뷔를 하면 엄청난 좀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데뷔예요. 네, 2분기 말 아니면 3분기가 가기 전에는 적어도 좀 데뷔할 예정이 네, 있습니다. 가을 데뷔라고 기사들은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참 표현이 좀 그런데요. 구독자 200만의 데뷔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어떤 변화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외에 이런 사례는 있나요 혹시? 데뷔 전에 이미 200만. 네, 근데 뭐 그런. 드물죠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내리사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같은 기획사에서 나온 이제 동생 그룹들을 두고 뭐 남동생 그룹, 여동생 그룹 뭐 이렇게 선후배 관계를 굉장히 좀 끈끈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가족이군요. 있어요. 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큰 팬덤을 가지고 있던 팀의 팬들이 동생 그룹이 데뷔한다고 하면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지금의 어떤 뭐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K-팝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좀 세계적으로 영미권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로 유명했던 레이블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오랫동안 이어져 온 탄탄한 팬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블랙핑크는 뭐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팔로워 그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아티스트를 통틀어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팀의 뭐 직속이라면 직속일 수 있는 똑 여성 그룹이 데뷔한다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네. 네. 이게 약간 그 데뷔라는 단어가 좀 이제 약간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네네네. 데뷔라는 게 처음 저 팬들을 만나 인사하는 일종의 뭐 저 소개팅 같은 거였다면 네네네. 지금은 데뷔가 이미 이제 저 완전히 이제 데뷔하는 건 정해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이미 다 서로 팬들이 너무 다 있고 팬들도 다 공고에 마련돼 계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과정으로서 그냥 아니면 어떤 의식 세리머니 요 정도 느낌으로 데뷔를 해서 데뷔에 실패가 있고 없고 예전에 이제 있었잖아요. 데뷔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런 게 이제 아예 없고 안 될 그룹이면 아예 그냥 데뷔조차 그냥 안 하는 맛보였다가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혹시 좀 바뀌는 건 아닌가? 최근에 K-팝 씬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우려 아닌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K-팝 다룬 뉴스들에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중소의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만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상 최근에는 그게
선천적으로 좀 거의 어려워진 불가능해졌죠. 네,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앞 세대에서 어쨌든 확실히 패권을 쥐고 있던 그룹들의 뭐 동생 그룹들이랄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룹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데뷔와 동시에 그들이 거의 모든 주목을 다 받다 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케이팝이나 아이돌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제성이라는 것이 거의 시작이자 끝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자본의 크기에 있어서나 혹은 화제성에 있어서나 좀 기존의 유명한 팀, 레이블과 관련이 있는 그룹들이 훨씬 데뷔할 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죠. 네. 네. 최근에 아마 50-50 정도가 맞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그냥 한 팀 네. 정도 아마 있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네. 그 뭐랄까요? 그 새로운 시대의 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개척한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흐름에 시작에 뉴진스의 히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50 같은 경우에도 네. 당연히 뭐 투자가 들어가긴 했겠지만 이들이 사랑받은 가장 큰 요인이라면 노래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화려한 뮤직비디오나 뭐 수개월에 걸친 티징이나 이런 것 없이 노래가 좋았기 때문에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뭐 소셜 미디어에서 사랑을 받고 했었던 것이다 보니까 그 어떤 뭐 이제 주력 컨텐츠로 가지고 가는 것이 기존엔 어떤 화려한 모든 것들이었다면 음악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색다른 사례를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시작에는 작년 말에 이제 그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뉴진스의 등장에 이어서 만들어진 기획이었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50가 너무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지만 네. 사실은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악에 좀 집중을 해서 기존의 대형 기획사와는 또 다른 색다른 히트를 만드는 팀들이 한두 팀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네. 보면 이제 또 관심을 가는 게 SM이거든요. SM. 사실 지금 뭐 내일이면 뭐 YG 실적 좋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JYP. JYP 실적 좋았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주가는 반응이 네. 나올 테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엔터사들은 전부 다 같이 때로 몰려다니려 할 텐데 사실 SM은 사실 실적을 약간 미스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일 것 같은데 SM도 네. 관전 포인트를 뭐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었고 경영진의 교체라든지 그리고 뭐 회사의 소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도 네. 좀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됐고요. 자문 비용 엄청 썼더라고요. 네, 한 50억 정도 네네네. 썼고요. 그리고 아티스트의 활동도 더불어서 좀 아무래도 메인 프로듀싱이나 이런 분들의 좀 부재로 인해서 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로 다소 연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르면 그냥 하반기 정도에 좀 안정화돼서 이제 새로운 좀 가닥을 잡고 프로듀싱이나 뭐 아니면 뭐 위버스에 뭐 입점한 것들 그리고 카카오와 관련된 이런 인프라 제반을 활용한 뭐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되려면 이르면 저는 하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2분기까지도 뭐 신호를 뭐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새로운 뭐 유명 프로듀서가 그쪽으로 조인을 한다라는 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데뷔 일정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걸 봐야 될지. 아티스트 활동 일정일 것 같고요. 그 아티스트가 기존에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NCT라든지 그리고 뭐 NCT 127, NCT 드림, 뭐 에스파 뭐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예정이 되거나 이제 컴백 일정이 이제 알려진다면 어쨌거나 이제 곡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다 정해진 상태로 이제 컴백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시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뭐 바로 한 분기 만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음악이 네. 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에스파도 뭐 컴백을 했는데 노래나 이제 컨셉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거든요. 에스파 컴백했습니까? 네. 그전에는 좀 뭐 이런 광야나 뭐 AI 뭐 이런 메타버스 뭐 이런 세계관 쪽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네. 이번에
이번에는 좀 노래 유형이 완전히 컨셉 자체가 정반대되는 것들로 좀 바뀌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것들의 지표는 아무래도 아티스트의 그냥 본업인 메인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카카오 뭐 위버스는 입점을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카카오와 어떻게 사업을 협력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아직까지 이번 실적에서 이제 들었을 때도 Q&A에서도 많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사업을 이제 뭐 답변을 뭐 클리어하게 제시하기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네네.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파의 닝닝이라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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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서치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우리 어떤 분이 우리 네. 에스파 이번 음악이 좀 닝닝한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하셨고. 근데 멤버 중에 닝닝이라는 분이 네, 계시네요.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음악은 과거에 그 에스파가 추구했던 음악과는 약간 컬러가 좀 많이 달라진 많이 모양이죠.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우선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듀서진이 완전히는 아니고 그 영향이. 원래 이제 네.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곡을 많이 쓰던 작곡가들이긴 한데 어쨌든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뭐랄까요? 컨셉트의 기운을 잡고 있던 것이 이수만 전 대표와 유영진 프로듀서였었기 때문에 지금 케이팝 씬 안에서는 어쨌든 포스트 이수만 그리고 포스트 유영진 시대에 이제 에스파가 어떻게 차후의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첫 이제 발자국을 이번 앨범이 보여준 셈이 되어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굉장히 강렬한 콘셉트에도 호불호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음반 판매량 부분에 있어서나 기존의 그런 계속해서 좀 반복되어 온 메시지에 좀 지친 팬들은 또 호평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좀 여러 가지로 네네. 변화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 반년 1년 사이에 어떻게 자리 잡힐지가 네네. 앞으로의 SM과 에스파의 미래에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안진아 연구원께서는 최선호주가 여전히 하이브고요. 하이브예요. 차선호준 YG 말씀드리고 하이브 있습니다. YG. 네. JYP는 JYP도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일단은 차선호준 물어보세요. 네, 오늘 최선호주와 차선호주 그렇다. 네. 혹시 평론가께서는 네, 최선호 엔터사는 어디입니까? 저 그냥 통장에 적금 넣어놓는 거 좋아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그 평론가 분께는 네. 우리 엔터 산업이나 K-팝에 네. 대한 잠재력이 네. 사실 지난해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 보였던 것과 이제 네. 또 완전히 엔더믹 시대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이 엔더믹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전 그거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팬데믹 시기 동안에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거의 정말 드물게 마이너스를 아주 적게 유지한 산업이 케이팝 산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뽑는다든지 혹은 뭐 이제 다른 여타 뭐 팬사인회나 팬 이벤트 같은 것을 할 수 없으면 음반 판매량을 높이거나 굿즈 판매를 높인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어쨌든 생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그동안 팬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케이팝은 이제 유튜브랄지 이런 그 새로운 시스템들과의 결합에 너무너무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부글부글해져 있는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아티스트들이 실제 해외에 나가서 직접 팬들을 만나고 새로운 교류와 흐름을 만드는 상황에서 또 다시 얼마나 놀라운 피드백이 올 것이냐는 진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1, 2년 사이에 또 새로운 흐름 변화가 꽤 많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준하 연구원이야 뭐 저희 삼프로 TV 자주 오셨으니까 그렇고 평론가께서 이제 아마 이런 경제 방송은 처음이시죠? 처음까지는 아니고 시사 방송 같은 데는 가끔 그렇습니까? 나갑니다. 네. 연초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셨어요? SM 때문에. 네. 근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되게 지식도 많으시고 멤버 한 명씩 짚어주실 때마다 아. 즐거웠습니다. 네, 장원영. 네. 그 옆에 누구죠? 안유진. 안유진. 예. 안유진 대전 출신입니다. 네. 네네 알고 있어요. 안유진 대전 출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에 또 아주 자랑입니다. 네.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1등이 안유진이고 2등이 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3등이 이제 신승훈 씨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안진아 연구원님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에이, 너무 사람들의 오해를 서글퍼만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러면 워낙 더 또 이상하진. 유명세입니다. 워낙 유명하시니까. 엔터 쪽으로. 앞으로요? 자, 네. 그리고 김윤아 음악평론가님 오늘 네. 쉽지 않은 자리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